안녕하세요. 제3강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이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도 과학과 진리 인식의 기초라는 대주제 아래 기호와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물 기호와 인간 기호를 비교하며 과연 기호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조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동물 기호의 특징은 고정적이고 상황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되어 현재 직면한 본능적인 자극, 즉 위험, 먹이, 번식 등에 대해서만 발신됩니다. 또한 비분절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호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쪼개어 다른 의미로 재조합할 수 없는 1차 분절 기호의 형태를 띠죠. 꿀벌의 춤이나 침팬지의 울음소리가 그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성을 가집니다. 정해진 수의 메시지만을 전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인간 언어 기호는 추상적이고 상황 독립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간 언어는 전위, 즉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가능합니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 미래, 혹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사물에 대해 무한한 문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신호, 즉 신호를 넘어선 고차원적인 상징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중 분절, 즉 이중 발화입니다. 이는 유한한 소리로 무한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습니다. 이중 분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분절은 문장을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들로 나누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맛있다라는 문장을 사과와 가, 맛있, 다와 같이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로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2차 분절은 의미가 없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들로 나누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샤, 아, 고, 오, 아와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리의 단위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중분절 구분의 의의는 경제성과 창조성에 있습니다. 경제성 면에서는 수십 개의 음소만으로 수만 개의 단어와 무한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성 면에서는 이중분절 덕분에 인간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고 지식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중분절은 인간 지능의 구조와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며 동물의 기호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의 구조, 즉 기표와 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이름의 목록이 아니라 개념과 소리 이미지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언어의 내용은 기에, 즉 signifi에이며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개념, 다시 말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언어의 형식은 기표, 즉 signifiant이며 개념을 실어 나르는 청각적 이미지나 글자, 즉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나 종이에 적힌 문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나무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에는 줄기가 있고 잎이 무성한 식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기표는 한국어의 나무라는 소리 혹은 나무라는 문자 형식입니다. 핵심은 기호가 동전의 양면처럼 기표와 기의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기호의 자의성, 즉 arbitrariness와 사회적 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를 반드시 나무라고 불러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기표인 소리와 기인 개념 사이에는 아무런 자연적, 내적 연결고리가 없죠. 이에 대한 논거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동일한 사과라는 개념을 한국에서는 사이과, 영어권에서는 apple, 프랑스어권에서는 palm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기표와 기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전 세계 언어는 하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성어의 예외입니다. 의성어조차 국가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자의성을 증명하는 예시입니다. 한국에서는 멍멍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bow라고 표현하죠. 셋째, 사회적 규약입니다. 비록 자의적이지만 한 사회 내에서 약속된 이상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 강제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언어는 사물에 붙여진 꼬리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념의 분류 중 양, 즉 쿼안티티에 따른 분류입니다. 단독 개념, 보편 개념, 집합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그 개념이 가리키는 대상의 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 개념은 individual concept이라고도 하며, 오직 하나의 개별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소크라테스, 대한민국의 수도, 지구 등이 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보편 개념은 universal concept로 같은 성질을 가진 동일 종류의 대상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사람, 도시, 행성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개념은 collective concept이며 개별 요소들이 모여 형성된 하나의 전체 단위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군대, 숲, 국회와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데 개별 병사가 군대는 아니지만 그들의 모임은 군대가 되는 식입니다. 이어서 질, 즉 quality과 존재 양상에 따른 개념 분류입니다. 이는 성질의 유무와 실체성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 개념과 부정 개념은 성질의 유무에 따른 구분입니다. 긍정 개념은 어떤 속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능, 질서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 개념은 어떤 속성이 결여되었음을 나타내며 무능, 혼돈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구체 개념과 추상 개념은 실체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 개념, 즉 concrete concept은 시공간적 형태를 가진 실질적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장미, 도서관 등이 그 예시가 되며 추상 개념, 즉 abstract concept은 사물로부터 분리된 속성이나 상태 자체를 의미하며 아름다움, 정의, 자유 등이 그 예입니다. 이제 상호 관계에 따른 개념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두 개념이 어떤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상관 개념, 반대 개념, 모순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관 개념은 상대 개념으로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성립할 수 없는 의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원인과 결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반대 개념은 contrary concept이며 같은 종류 내에서 서로 가장 먼 양극단에 위치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제3의 중간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거대와 미소 사이에도 다양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모순 개념은 contradictory concept로 중간 지대 없이 전체를 양분하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생과 사, 유와 무, 합격과 불합격과 같이 둘 중 하나만이 참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데카르트의 관념 분류, 즉 인식의 세 가지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관념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외래 관념 또는 adventitious 관념은 외부, 사물로부터 감각을 통해 들어온다고 여겨지는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열기, 나무의 형상, 소음, 딱딱함 등이 있습니다. 둘째, 자작관념 또는 인위적 관념은 마음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임의로 만들어낸 가공의 관념입니다. 인어,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 히메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선천적 관념 또는 innate 관념은 외부 경험이나 의도적인 가공 없이 인간의 본성 자체에 각인된 관념입니다. 신의 개념, 수학적 공리, 논리적 법칙, 그리고 존재를 의미하는 에고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관념 분류를 바탕으로 데카르트의 핵심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외래 관념이 감각의 가변성 때문에 기만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작 관념은 주관적인 허구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있어 오직 선천 관념만이 명석 판명, 즉 명확하고 구별되는 지식의 근거가 되며 형이상학적 진리를 보증하는 유일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개념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험론적 입장, 즉 경험론 엠피리시즘입니다. 경험론자들은 마음을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 즉 타블라 라사 타뷸라 레서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 로크와 데이비드 휴미 있습니다. 이들은 추상화설을 통해 모든 개념이 감각적 경험과 인상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별적인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공통된 성질을 뽑아내고 차이점은 버리는 추상화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개념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험론적 입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경험할 수 없는 대상, 예를 들어 무한, 신, 필연성 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개별적인 경험에서 어떻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칙이 도출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귀납의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리론적 입장, 즉 rationalism입니다.
합리론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유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르네 데카르트와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있습니다. 이들의 본유관념설에 따르면 감각 경험은 혼란스럽고 가변적이므로 진리는 본유관념에 대한 이성의 직관과 연역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합리론적 입장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본유관념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사실들과 괴리될 위험이 있다는 독단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칸트의 비판적 종합, 즉 칸트의 종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두 가지 개념, 즉 선험적 범주 개념과 경험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종합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감각 재료가 들어오면 우리 지성이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인 범주, 즉 캐테고리를 통해 경험적 개념들이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범주 개념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기 위해 인간이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험적, 즉 에이파이어의 형식입니다. 칸트의 이러한 관점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 틀 안, 즉 현상계에서만 지식이 유효하므로 사물 그 자체인 물 자체의 진실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회의론적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